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와 샘 올트먼 CEO를 고소했다고 하죠. 오픈 AI가 인류의 이익을 위해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는 회사의 설립 목적을 저버렸다는 건데요. 머스크가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가 하면 최근 폐막한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MWC 2024에서는 이색 로봇들이 대거 전시돼 화제가 됐습니다. 수다쟁이라고 불린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해서 로봇 반려견과 돌봄 로봇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뒤 IT연구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수가 매년 꾸준히 늘면서 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한계에 이른 자영업자들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영업 대출 규모가 1년 새 50% 이상 급증했고 상대적으로 사업 경험이 부족한 20, 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영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돈 관리법.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끝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요. 네, 어제부터 해서 오늘도 수련병원에 찾아가서 직접 전공의들이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을 했는지 이 확인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정부는 어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금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네. 다만 이게 대상이 수천 명에 달하다 보니까 이 인원에 대해서 동시에 어떤 처분 절차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처분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강경 대응에도 의사들 집단 행동은 되레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3월이 진정한 의료 대란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건데 매년 3월 초에는 새로운 인턴 레지던트가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새로 수급될 인원이 없는 상황인 네. 겁니다. 앞서 레지던트 1년 차로 임용 예정이었던 인턴에다가 인턴으로 들어와야 될 의대 졸업생들도 90% 이상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혔고요. 여기에다가 이들의 선배인 전임의들, 그나마 병원을 지키고 있던 이 전임의들도 대거 이탈 조짐이 시작이 됐는데 부산대병원은 이번 달 1일부터 출근이 예정돼 있던 전임의 27명 가운데 80% 이상인 22명이 임용을 포기했다고 밝혔고요. 전남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도 절반이, 조선대병원도 19명 중에 13명이나 임용을 포기했습니다. 전공의에 이어서 전임의들도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고 현직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례까지 나왔다고 하던데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경북대병원 한 외과 교수가 본인을 밝히면서 현직 교수로는 처음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공개적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부는 여론몰이에만 몰두해 있다. 이렇게 정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외과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필수과라고 하면서 정작 그 현장에 있는 우리들의 지적이나 목소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움도 안 되고 쓸데없는 정책이라고 말을 하면서 나쁜 정책이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고요. 네. 이런 단면이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정부도 뭐 처벌하겠다. 뭐 우리 뭐
그냥 나가겠다 이렇게 굉장히 납작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아쉬운 건데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는 진짜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네. 거고요. 그나마 현장을 지키던 교수진과 전임의들 과부하가 심화되는 데다가 좀 정신적인 회의감도 키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환자들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죠. 응급실 대란도 더 악화되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일선 병원 현장을 취재한 보도들을 종합을 해보면 강원도의 한 환자는 긴급 혈관 시술을 받아야 됐는데 병원이 없던 거죠, 강원도에. 그래서 네. 수소문 끝에 서울의 한 병원으로 안내가 됐고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부터 서울로 왔어야 됐고 암 수술 후에 혈변을 보는 경우 굉장히 긴급한 상황인데 이런 암 환자도 몇 시간을 기다리기 일쑤라고 합니다. 또 뇌출혈, 심근경색 같이 1분 1초가 시급한 환자들도 받아주는 응급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장기전을 예상을 하고 이에 대비한다는 건데요. 대체 인력이 필요하겠고 행정 지원, 또 재정 지원 이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재정적으로는 예비비를 투입을 하는데 1,2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다 정확하게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사태는 정부가 보고 있는 건 그런 겁니다. 경증 환자들, 우리나라에서 좀 환자들이 응급실을 자주 찾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경증 환자들은 대형 병원으로 가지 않고 동네 의원을 찾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정부는 보는 거예요. 복지부에 따르면 2월 29일에 응급실에 내원한 경증 환자 수가 2월 초하고 비교해서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했고 또 이런 식으로 큰 병원 환자들을 조금 더 작은 병원, 의원급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대체 인력 네. 투입한다는 건데 간호사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호를 해줘야겠죠. 뭐 이런 내용에 따라서 그 간호사들 반발도 컸던 게 사실이지만 좀 이렇게도 보여져요. 오히려 의료업계 안에서 그런 직역 간의 장벽을 허물고 간호법을 손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각 병원은 수술 입원 환자 관리에 있어서 PA 간호사 이런 진료 보조 간호사를 투입함과 동시에 신규 의사 채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정부가 어제까지 전국 40개 대학들로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 규모가 정부가 제시한 2,000명보다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네, 이게 마지막 날까지도 대학 측과 교수들 사이에서 막판 조율이 상당히 치열했다고 네. 전해집니다. 그런데 어제도 짚어봤지만 대학들로서는 이번이 아니면 마지막이 될 것 같고 또 우리만 놓쳤다간 다르게 규모를 키우는 대학들에 밀릴 수가 있고 그런 위기감이 작동을 했던 것 같고요. 울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 40명인데 110명 늘려서 150명을 신청을 했고 네. 정원이 49명인 강원대는 140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대, 대구가톨릭대, 건국대가 모두 2배 이상 정원 증원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3배 가까운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연세대 측은 총장이 지금 내부에서 의대 교수들 반대가 너무 강해서 규모를 고민하고 있고 대부분 의대가 비슷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아무래도 수도권 또 그 안에서 서울 소재일수록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의대생들은 학교에다가 증원 규모를 정부에 제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문도 냈는데 이게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측의 입장도 고려를 하니까 대거 증원 신청을 내고 그러면 그 정도로 2-3배 학교에서 신입생을 받는다면 이때 들어오는 신입생들은 선배들과는 또 다른 생각을 갖는 첫 세대가 등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확한 의대 증원 수요 결과는 이르면 오늘 집계될 전망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33,000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지난해 33,745달러. 1년 만에 2.6% 반등했습니다. 이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라는 거는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건데요. 그러니까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고요.
이 말인즉슨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구매력이 개선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항상 GDP도 그렇고 이게 개인이 체감하기엔 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전 국민 통계로 계산이 됐다라는 거고 그 우리나라 GNI가 2022년에 많이 떨어졌었어요. 이때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같이 줄어들었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된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요. 또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더 컸던 겁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네. 그게 커서 그게 1년 전보다 8조가량 우리가 더 벌었더라고요. 외국에서. 그래서 이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2.6%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년 전과 비교를 하면 3만 5천 달러 수준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속보치와 같은 0.6%, 1.4%를 유지를 했는데 다만 그 연말에 부동산 경기 부진이 반영이 되면서 4분기 건설 투자는 하향 조정이 됐고요. 증가폭으로 봐도 작년보다 절반가량 둔화한 수치입니다. 네. 이번 4월 총선과 함께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이 45곳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직을 한 곳이 상당수였다고요. 네, 연합뉴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 이번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 치러지는 45곳 중에 총선 출마에 따른 사직이 이유가 되는 곳은 13곳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남 밀양이 있는데요. 여기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지역구 공천을 위해서 사퇴를 합니다. 그래서 단체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근데 박 전 시장이 사퇴를 하면서 도의원, 시의원들도 연쇄적으로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리 비니까 도의원이 시장 선거 나가겠다고 출마한다는 거고 시의원은 그럼 또 그 빈자리 도의원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도민으로 줄줄이 네. 가는 건데요. 그러면 시장, 도의원, 시의원 각각 다시 뽑는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사퇴한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10명에 이르고요. 국민의힘 소속이 8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입니다. 그리고 총선 출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유들, 뭐 불법 촬영, 음주운전, 뇌물수수, 사생활 논란 등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선 치러지는 곳이 7곳이고요. 이렇게 총 45곳 재보궐선거 선거 비용은 80여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나마 이번에는 이 보선만을 위해서 따로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고 총선이랑 같이 가서 덜 드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세가 많이 투입된다. 이런 지적 나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우세 지역 공천 심사에 착수했는데요. 계속해서 조용한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막바지로 가면서 좀 뇌관이 이제 흔들리고 있다. 네. 이런 평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후보자들로서는 알짜배기 지역구들 나오기만 이제 공천이 더 어려운 지역구들 있잖아요. 네. 그 당내 경선은 어려운데 나가면 될 것 같은 그런 서울, 강남이라든가 이런 당 우세 지역 공천 심사에 본격 돌입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는 건데 이미 이게 시스템 공천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고요. 분신 시도까지도 발생을 했었잖아요. 경기도 고양정에서는 또 김연아 전 의원을 단수 추천하는가 싶더니 김용태 전 의원이 우선 추천되면서 김연아 전 의원이 공개적으로 지도부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뛰었던 김영주 의원은 대우하고 모셔오고 지난 정부의 위선과 맞서 싸우며 윤석열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모든 걸 바쳐 뛰었던 김연아에게는 이렇게까지 가혹한 이유가 무엇이냐 따져 물었고요. 네. 또 뭐 대표적으로는 박민식 후보자 같은 경우가 있는데 몇몇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구 후보지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있어요.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이게 과연 거기에 이제 지역 구민들과의 스킨십이나 그런 공감대가 있는 건지 네. 당 결정에 따라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이건 당의 전략 부재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후보를 국민에게 추천받는 이른바 국민 추천제 대상 지역도 오늘 발표될 예정이라고요. 네. 국민 추천제, 총선 후보자를 국민에게 직접 추천을 받겠다라는 건데 그 국민의힘 이번 공천이 워낙에 현역들이 잘 많이 살아남았잖아요. 네. 그런 속에서
여성이나 청년이 보이지 않는다. 뭐 정치 신인의 입문이 절멸했다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민에게 추천을 받겠다 이렇게 도입을 하겠다고 나섰던 건데요. 당초 야심차게 발표했던 것과는 다르게 벌써 용두사미가 되는 형국입니다. 공관위가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는 만큼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는 지역구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네. 한 건데 정영환 공관위원장에 따르면 많으면 2-3곳이 될 거라고 해요. 근데 뭐 지금 30곳 중에 골라야 되는데 2-3곳 이거면은 뭐 이게 유의미한 숫자냐 이거고요. 해당될 것으로 보였던 지역구 의원들 일부는 반발을 했죠. 뭐 시스템 공천 강조하더니 알려졌던 정해진 룰대로 해야지 경기 중에 그 규칙을 바꾸는 거는 꼼수 컷오프이자 쇼다 이렇게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추천제를 2-3곳 많아야 2-3곳이면 그런 이름을 넣기도 무색한 그림이 됐고 국민의힘 지금까지 지역구 비례대표 공천 모두 좀 윤핵관이나 중진 당 주류 중심으로 대진표가 짜일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TV 토론에 응하라면서 거듭 제안했어요. 네, 뭐 방송사까지 거론을 해가면서 나와라 우리 TV 토론하자. 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방송사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다. 뭐 친야 성향으로 불리는 그런 김어준 씨가 사회를 봐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도 언급을 하기도 네. 했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거절할 거 알고 던지는 패다라는 평도 나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의 대화가 먼저라는 입장이죠. 맞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밝히면서도 대통령과의 대화가 먼저다. 이 말인즉슨 급이 다르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친명계에서는 실제로 나오는 얘기가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체급 같은 척하려고 쇼를 하는 거다. 이런 식의 비난도 나오고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TV에 이제 두 사람이 대립하는 모습 자체가 비대위원장으로서 또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으로서 네. 손해볼 게 없는 그림인 거죠. 공천 갈등을 겪고 있는 민주당. 일단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의 컷오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제 내부 갈등이 좀 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으로서는 일단은 급한 불은 끈 모양은 네. 셉니다. 홍영표 의원까지도 친문 좌장인데 뭐 탈당 고심하는 와중에 임종석 전 실장의 거취가 정말 이게 뭐 당 분열의 기로였으니까요. 네.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잠시 멈춰가면서 한숨은 돌렸지만 거센 들불 같은 집단 탈당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네. 가능성이 있는 건 개별적으로 3, 3, 5 추가 탈당의 가능성은 큰 상황입니다. 홍영표 의원은 내일까지 거취 표명하기로 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탈당파 모임도 여전히 세력 규합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그 정치권에 눈이 쏠리는 곳은 임종석 전 실장이 당내 잔류를 하면 민주당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될지 네. 당장 선거 국면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을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다고요? 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뿐만이 아니라 허위 경력, 공관 리모델링 공사 특혜,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등등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특히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특혜 의혹하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거는 기존 특검법에는 없던 내용인데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 봐도 기존의 특검법이 지금 그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되게 시간을 많이 끌었고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다가 한참 뒤에 이게 처리가 된 거거든요. 법사위는 지금 여당이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를 하면 이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걸 좀 처리하긴 어렵고 폐기될 가능성이 큰 건데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많이 다루진 못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바로 다룰 수 있는 동력을 살려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또 거부권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차가 많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길 지나시기 수월하지만 작업과 고장난 차에 영향받는 곳들인데요.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추락 지하차 도안 3차로의 작업으로 녹천교부터 노원교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은 여의 하류에서 여의 2교 사이 4차로에서 고장난 차 견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 월드컵대교 부근 4차로의 작업 구간도 주의가 필요하고 고속도로에선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방향 불암산 터널 2,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양방향 서울시 구간으로 더딘데요. 이후 부산 쪽은 기흥 동탄부터 3km 구간 동탄 분기점 1, 2차로의 작업 때문에 많이 밀려 지나고요. 더 내려가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 화서 1차로와 갓길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가 나 현재 2차로를 통해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뒤로 2km 구간 차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거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이야기를 다 못했잖아요. 네네. 오늘 조금 더 해봐야죠. 네, 좋습니다. 네, 모바일 분야에도 인공지능이 화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다양한 AI 기술을 선보였다고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KT, SK텔레콤 이 두 회사가 이번에 좀 참여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AI를 통신에 적용하기에 참 좋은 데이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문자라든지 네. 여러 가지 메시지 서비스 이런 게 다 텍스트 글자잖아요. 근데 요즘에 챗GPT 보시면 알지만 이 사람들이 만든 글자들을 잘 학습해서 마치 사람이 쓴 것처럼 뭐 문자를 만들다든지 메시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통신사들도 이 분야에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뭐 챗봇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과 이제 원래 사람이 주고받는 메시지나 상담원에게 하는 거를 이런 이제 AI에게 하는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어설프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최근에 나오는 생성형 AI 기술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이제 매끄럽게 마치 이제 정말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이러한 메시지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이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중에 하나가 결국 이 통신 기술 자체잖아요. 근데 이 통신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우리가 5G, 6G까지 이제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안정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통신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이런 게 많아지겠죠.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의료 분야나 미디어 분야랑도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 실제로 뭐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원격 진료나 이런 데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솔루션들 이런 것들도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또 한 곳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글로벌 통신 AI 연합을 만들자라고 하는 밑그림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같이 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합쳐서 우리가 AI 서비스를 좀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뭐 여러 가지 연구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통신의 새로운 먹거리가 자율주행 같은 모빌리티 분야잖아요. 그렇죠. 이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기술들이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일단은 왜 통신사가 관심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전화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할 때만 통신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닌다. 그러면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내내 쉽게 말하면 통신을 쓸 거죠. 그럼 네. 통신 요금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많이 필요할 테니까 자연스럽게 이 그 모빌리티나 자율주행이 많아지면 통신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매출도 많이 낼 수 그렇죠.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모빌리티에 있는 것들과 통신사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 MWC에서 뭐가 나왔느냐? 아마도 지난 CES 때도 보셨지만 이렇게 우리가 나르는 드론, 그러니까 아주 뭐 헬리콥터나 일반적인 모양 같은 뭐 이런 조그만한 드론이 아니라 사람 타는 사이즈의 드론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MWC에서 뭐가 나왔느냐? 플라잉 카가 나왔습니다.
자동차예요. 자동차. 네. 모양이 자동차랑 똑같이 생겼는데 네. 그 모양 그대로가 드론처럼 날아간다라는 컨셉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이 발표한 것인데 근데 이게 실제로 나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르는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고 시제품을 보여주고 이게 실제 나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데모만 보여준 거라서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거는 1시간 이상 자동차 모양으로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드론처럼 높은 높이가 아니라 약간 적어도 상황에서 이제 나르는 자동차까지도 다닌다라고 하면은 이 공중에도 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통 체증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통신사에서 이걸 또 해결해주는 솔루션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 땅에 있는 자동차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제 시스템이라고 하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통신으로 연결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정말 자동차 모양이 하늘에 높지 않은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 위에 드론이 날아다니고 그 위에는 또 헬기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런 형태다. 그럼 그 안에서의 높이나 이런 거는 땅처럼 이제 평평한 게 아니니까 이게 3차원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런 통신 기술을 통해서 공중에 보이지 않지만 신호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공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의 신호등과 같은 시스템 같은 이런 느낌들까지 만들어서 움직이는 그래서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택시들이 충돌하지 않게 하는 이런 운항 교통 서비스 역시도 이번에 이제 통신사들에서 좀 새로운 기술이나 이제 먹거리로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모빌리티 분야만큼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또 로봇 분야잖아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의 로봇도 상당히 화제가 됐다면서요? 네, 실제로 이제 이 MWC 기간에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만든 로봇이 직접 나온 건 아닌데 실제 이제 트위터에 본인이 이 정도의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이 됐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윗을 올린 거예요, 글을. 어떤 거였냐?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이 실제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옵티머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작년 12월에 옵티머스가 이제 한번 공개가 됐었어요. 근데 네. 그때 이제 어떤 거였냐면 두 가지 포인트가 사람들을 놀래켰는데 첫 번째는 휴머노이드 그래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한 160cm에서 110cm 사이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로봇이 이제 사람 대신에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이에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 가격대가 중형차 가격대, 그러니까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에 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사는 금액으로 로봇을 사서 우리 공장에서 일을 시킬 수 있다라는 컨셉이니까 네. 이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연봉 정도인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아직 작년에는 아직 멀었다라는 느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해서 시제품을 공개했는데 얘가 혼자서 제대로 쓰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똑똑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똑똑해지느냐? 테슬라 하면 자율주행이잖아요. 근데 그 자율주행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도조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컴퓨터의 뇌에 이 로봇도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데이터들이 모여서 자율주행만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기술이나 또 이제 자율주행이 카메라에서 보는 인식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 로봇에도 계속 인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나온 게 어떤 거였느냐? 얘가요. 지금 영상이긴 하지만 31초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바구니에 있는 셔츠를 로봇이 손가락으로 꺼내서 네. 테이블에 펼치고 접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들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이나 집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이 빨래가 되게 불편하고 귀찮잖아요. 빨래 개는 일이 제일 귀찮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로봇이 해준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좀 느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로봇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두 팔을 뻗고 무릎을 90도 각도로 굽히기도 하고 계란을 그러니까 달걀을 엄지랑 집게 손가락으로 집어 올려서 냄비 위에 조심스럽게 놓는 것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연봉 수준의 이런 로봇이 실제로 공장에 도입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상당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언제 이제 상용화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챗 GPT 같은 다양한 생성형 AI가 로봇하고 붙다 보니까 로봇도 마치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네. 이런 녀석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지난 CES에 가서 본 것 중에 하나는 로봇한테 제가 뭐 안녕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이제 그래 너 CES에 왔구나 잘 왔어라고 막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얘가 저보고 사진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로봇하고 셀카도 찍고 막 이랬던 기억이 좀 나기도 합니다.
이제 좀 화제를 바꿔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로봇 얘기할 때도 또 일론 머스크네. 그런데 네. 이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먼 얘기할 때도 또 일론 머스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은 일론 머스크가요, 이 오픈 AI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네. 그리고 공동 창립자이자 이번에 또 샘 알트먼에게 소송을 건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샘 알트먼 오픈 AI CEO가 인류의 이익을 위한 AI를 개발한다라고 했던 사명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인류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이거는 기업의 이득이고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응징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투자한 금액도 회수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소송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사실 IT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일론 머스크가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머스크가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걸었나요? 네, 일단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 네. 오픈 AI가 처음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랑 이 샘 알트먼이 같이 공동으로 창업했던 목적이 뭐였냐면 AI가 특정 회사에게 종속돼서는 안 된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네. 그때 이제 구글이 워낙 AI를 잘하고 있던 때였는데 그래서 모두에게나 열려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원래 회사 이름도 오픈 AI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만들고 초반에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했고 또 이제 앞서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고 이제 뉴스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 샘 알트먼이 잠깐 자기가 만든 오픈 AI에서 이제 쫓겨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쫓겨난 것을 주도한 게 일리아 수스케버라고 하는 아주 천재 과학자거든요. 근데 그 과학자가 원래 구글 출신이었는데 네. 이 구글 출신인 과학자를 이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데려온 거냐면 데려올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가 특정 기업을 위해서는 더 이상 일하지 말고 전 세계의 어떤 AI의 어떤 평화나 AI를 잘 쓰는 쪽에 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사를 만드니까 거기에 와라. 이래서 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정말 핵심 개발자들도 내가 다 세팅을 해줬는데 얘네들을 데리고 너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너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 오픈 AI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 부분에서 좀 갈림이 있어서 이미 일론 머스크는 이 손을 놨어요. 그래서 2018년 2월에 오픈 AI랑 결별을 했었고 그 이후에 2019년에 샘 알트먼이 이제 일종의 영리법인을 같이 만들면서 지금 챗GPT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림이 깨졌기 때문에 내가 초기에 투자했던 비용들 다 뱉어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반박은 나오지 않았어요? 당연히 나오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주장에 대해서 아니 이거는 일론 머스크의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오픈 AI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직접적으로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아닌데 이제 오픈 AI의 제이슨 권이라고 하는 최고 전략 책임자가 계속적으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포인트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내가 이 잘 나가고 있는 오픈 AI랑 더 이상 연결점이 없어졌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솔직히 말하면 지분도 정리할 거 다 정리했고 네. 그리고 그분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는데 이 회사가 너무 잘 나가는데 본인도 이제 비슷한 형태의 지금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심이 나오지 않고 또 이제 오픈 AI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미 그 일론 머스크가 이 오픈 AI에 있을 때 이 회사를 테슬라와 합병하려고 했었다. 그 얘기는 결국 오픈 AI라고 하는 이 연구 조직을 네. 일론 머스크가 독점해서 쓰려고 했었던 그런 방향성이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의를 위해서라고는 했지만 결국 일론 머스크의 어떤 연구 조직으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들이 나오면서 지금 아주 시끄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게 그럴 게 또 이렇게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요 기간 동안에 또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일론 머스크가 또 헐뜯는 또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글의 이제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가 최근에 거기서 나오는 그림들이 좀 문제가 생겨서 서비스가 조금 그림 그리는 쪽은 중단이 됐고 네. 또 이제 구글의 CEO가 사과하기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상당히 이제 노평을 또 일론 머스크가 하기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노트북에 업그레이드되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로그인을 무조건 MS 아이디를 가입을 시켜야지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야 이거 결국엔 마이크로소프트 너네가 그 사람들 데이터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좀 주장들도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딥페이크의 위험성도 또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이번 소송이 가져올 파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번 소송은 돈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여론전이죠, 여론전.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 나쁜 회사다라는 얘기고, 오픈 AI는 무슨 소리냐, 이거 이미 너의 개인 회사처럼 만들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공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이게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 기술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가가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소송들이 결국에는 개입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시 정각 2부에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고려시대는 고려청자, 고려 다음에 온 왕조에서는 백자가 유명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고려 다음에 온 왕조의 시대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조선시대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조시대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바른 표현은 조선시대입니다. 고려를 이은 왕조는 근세의 조선 또는 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조시대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요? 이조라는 말은 이씨가 세운 조선이라는 뜻으로 조선을 낮춰 이르는 말입니다. 조선 왕조 말기에 일본인들이 우리 땅을 강점하면서 그들이 조선을 비하하려고 의도적으로 썼던 명칭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방군을 부를 때 군주의 성을 붙여서 불렀는데요.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마치 자기들의 지방군의 하나인 것처럼 독립국가인 조선을 격하해서 이씨 왕조라고 불렀던 거죠. 이제 이조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잘 아셨으니까 앞으로는 조선이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임금 일대의 사실을 적은 역사적인 기록을 실록이라고 하는데, 조선 왕조의 실록을 말할 때도 이조실록이 아니라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부르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절기 경칩인 오늘 비가 내리며 공기가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남부는 아직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남아 있고요. 동해안과 높은 산지엔 눈이 예상돼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15cm의 폭설이 오겠습니다. 경북 북동 산지와 제주 산지에도 1에서 5cm, 강원 동해안에 최대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남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도에서는 비바람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들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확대되겠고 앞으로 10에서 30, 제주도는 최대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의 비구름이 차츰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서울도 1mm의 비가 내린 뒤 오늘 밤 그칠 텐데요. 강원, 충북, 경북과 제주도는 모레까지도 비와 눈이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 11도, 강릉 6도, 대전 8도, 광주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 동해 남부 해상, 서해 남부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부터는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 내일부터 강원 동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0.8도입니다. 박대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들의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 계획을 웃도는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탈 전공의가 9천 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는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입당한 김영주 의원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각각 전략 공천했습니다. 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이 추가됐습니다. 파리바게트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상당 부분 폐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합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SPC 황재복 대표이사가 구속됐어요. 약 11시간 동안 황 대표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7일 노동조합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된 황 대표는 2019년과 2022년 파리바게트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들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 PB파트너즈에서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게 불이익을 줬는데요. 그러면서 사측에는 친화적인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또는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0년 9월에서 지난해 5월까지는 백모 전무와 공모에서 검찰 수사관 김모 씨로부터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백모 SPC 전무의 휴대전화에서도 황 대표의 이 공모 정황이 담긴 내용들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황 대표가 백 전무에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싸움으로 우리가 관여한 것은 없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 노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 수사관에게 향응을 제공하려 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 백전무에게 선물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상품권과 게임비는 내가 준비하겠다라는 말들도 담겨 있었습니다. 허영인 SPC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22년 1월 황 대표가 백전무와 함께 검찰 수사관과 교류를 하면서 검찰 수사를 이제 위한 예행 연습들도 추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계절 근로제가 시행 중인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필리핀 당국이 인력 송출을 중단했다면서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인 브로커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차로 2시간가량 떨어진 딸락주에서는 한국에서 일하다 피해를 본 사람을 찾는다라는 글을 SNS에 올리자마자 한 80명 가까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전남 완도 등에서 일했던 이 남성은 월급의 절반만 받았다라고 호소를 했고요. 언니와 함께 한국에 왔던 이 여성은 브로커에 의해 강제 출국당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연대 책임을 물었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과도한 숙식비에 계약 위반금이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 이상을 보증금으로 뜯기기도 합니다. 이 필리핀 자치단체마다 있는 고용센터 중 페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문제는 한국인 브로커와 결탁됐다는 게 이곳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로 미스터 김으로 불리는 브로커들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자 필리핀 정부는 그럼 올해 1월 아예 인력 송출을 중단하자라고 한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인력 송출이 중단되자 농어촌에서는 일손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요. 이 다가오는 영농기를 앞두고 농가에서는 일손대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은 인건비는 하루에 기본 2-3배는 더 올라갈 거고 거기에 비해서 생산량까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테니까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결정이 불법 브로커 활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죠. 농가에서는 농사를 포기할 수 없을 거고 불법 브로커를 통한 인력 구하기를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브로커에게 인력이 급하다고 해서 웃돈을 주면 기존에 있던 농장과 거래를 파기하고 옮겨가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네.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필리핀 계절 근로자를 받는 곳은 홍천군인데요. 홍천군은 2024년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약 1,500명 중 1,100명 정도가 필리핀 국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홍천군은 파견 중단 철회가 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12일에 베트남 타이빈성을 방문해서 계절 근로자 파견 조건을 두고 협상을 할 예정이고요. 또 파견 중단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자 3월이랑 4월 입국자 약 400명을 모두 라오스 국적자로 채운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타국에서 인력 수급을 타진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문제는 이번 결정이 유지될 경우에는 전남 양식어가의 다음 수학기 인력난이 또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중 필리핀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매년 가을철 본격적인 수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이에 인력 수급과 관련된 뾰족한 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1,000여 명의 인력 공백이 생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빠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죠.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9호선의 열차가 증편됐는데요. 출퇴근길 혼잡도 얼마나 나아졌어요? 서울시가 1년 반 전에 예산 859억 원을 투입해 지하철 9호선에 6칸짜리 열차 8편을 증편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네. 드디어 이달에 증편이 완료가 됐습니다. 얼마나 나아졌는지 봤는데 출근길에는 강남 방향 노량진역 급행이 16편에서 19편으로 늘었고 배차 간격 또한 7분 20초에서 6분 20초로 한 1분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서울시는 이렇게 된다면 열차 혼잡도가 기존 199%에서 한 168%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예상과 실제 체감이 같은지 그 반응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전반적인 반응은 전체적으로 나아지긴 했어도 출근 피크 시간대 체감 혼잡도는 여전하다라는 반응입니다. 한 9호선의 승객은 2호선, 3호선 그리고 4번에 이제 타는 것조차 힘들었다라고 느꼈다고 하고요. 증편되고 나서는 좀 탈 수 있었다 정도지 너무 괜찮았다라는 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아직 초기이니까 적응이 되면 더 나아지겠다 싶을 수는 있지만 당분간 이보다 더 나아지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게 열차 추가 투입은 9호선의 4단계 연장 구간을 개통하는 2028년에 함께 할 계획이고 각 열차 칸을 이제 6칸에서 더 늘리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인데요. 지친 몸 이끌어가는 출퇴근길 하루빨리 앉아서 조금이라도 편히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잖아요. 한 회사에 같은 해에 입사해서 같은 시기에 퇴사한 사람이 있는데 한 명에게만 퇴직금 소득세를 2천만 원 깎아줘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7년 동안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일한 한 남성이 있습니다. 초반 4년은 협력업체 직원 신분이었고요. 2019년 LG전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상 전환이 2022년 퇴직할 때 문제가 됐습니다. 퇴직금 1억 4,700만 원 중 세금이 약 3천만 원. 근데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서 세금을 좀 적게 뗍니다. 그런데 LG전자 정규직 근무기간 3년치만 근속기간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같은 시기 명예퇴직한 150명가량이 이 문제로 국세청에 더 거둔 세금을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경정 청구를 했습니다. 신청인의 거주지역 세무서가 판단을 맡았는데요. 네. 먼저 김포 세무서에선 청구를 인용한다면서 4,200만 원이던 세액을 2,300만 원으로 깎아준다고 결정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수원 세무서는 기각을 통지했습니다. 같은 해에 입사한 두 신청인이 세무서에 따라서 한 2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생긴 거고요. 네. 경정 청구 기각자 중 한 분은 결정이 담당 공무원의 마음 차이지 않냐. 네. 더 억울하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택 세무서에서는 담당 직원의 결정에 따라서 좀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사례에 한 명은 인용, 한 명은 기각이었던 겁니다. 현재 기각을 통보받은 대상자들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조세 심판 청구를 했고요.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접수된 사례를 모두 파악 중이고 조세 심판 결정이 나오는 대로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 세무서마다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한다는 것은 신뢰에 관한 문제라서 국세청 전체를 파악을 해서 일원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야생 사냥이 숨진 채 발견되고 있어요. 지난달 29일에 한 오전 7시 55분쯤입니다. 미시령 톨게이트를 지나서 눈이 1m 넘게 쌓인 도로변에 회갈색 털에 동물이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네. 다름 아닌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사냥이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야생생물보전원에서 피를 흘리거나 외상 흔적이 없어서 로드킬 같지는 않고 탈진 상태로 산에서 내려왔다가 도로를 건너지도 다시 산으로 올라가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죽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겨울철에 멸종 신고로 멸실 신고된 사냥은 매해 14마리에서 21마리였는데 지난 겨울에는 10배 이상 더 늘어났고요. 강원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서 사냥들이 좀 떼죽음을 당했던 겁니다. 이전 겨울철에는 구조된 사냥 개체수가 매해 2마리에 불과했다라고 하면은 지난해만 보더라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마리 사냥을 구조했습니다. 수의사도 탈진할 정도로 비상 상황입니다. 2월 내내 폭설이 쏟아지면서 22일에 적설계 측정 높이 160cm를 넘길 정도로 눈이 쌓이기도 했고 네. 녹은 눈이 얼고 그 위에 눈이 내리는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사냥이 산속에서 먹이를 구할 수 없게 되고 탈진 상태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 기록적인 눈, 그 원인은 바로 지구 온난화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3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설악산 사냥 집단 폐사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소식은 훈훈한 소식인데요. 8년간 한 아파트에서 재직한 경비원이 암 진단을 받고 그만두자 아파트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는 일이 있었다고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원의 한 아파트 안내문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진은 당시 해당 아파트로 배달을 갔던 배달원이 입주민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공고문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촬영해 공유했는데요. 네. 안내문에는 2016년부터 오랜 기간 우리 아파트를 위해 애써주신 보안대원 A씨가 최근에 혈액암 진단을 받아 이를 그만두게 됐는데 A씨 쾌유를 기원하며 힘든 시기에 도움의 손길로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는 내용과 함께 모금 행사 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금 행사 이후인 지난 4일 게시된 공고문에는 A씨에게 금액을 전달한 사진과 함께 모금 총액 등이 적혀있는 공고문이 붙었는데 총 1,000만 원이 A씨에게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운영위원회는 많은 분이 생활문화지원실을 통해서 또는 A씨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격려의 마음을 모아주셨는데 지원실을 통해서 모금된 성금은 2월 29일 그리고 3월 4일까지 A씨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마지막 사진에는 성금 모금 현황과 더불어서 지난 29일에 A씨가 입주민에게 직접 손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서 A씨는 2016년 2월 25일 첫 근무를 시작으로 한 8년 동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저로서는 뜻하지 않게 퇴직을 하게 된 현실이 믿기지 않을 뿐입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내심 저의 마지막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도 입주민들의 마음이 참 곱다, A씨의 쾌유를 기원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투병하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전남 강진군이 강진에 오는 관광객들의 여행 경비를 50%나 돌려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이 반값 관광은 매년 줄어드는 정주 인구를 대신해서 관광 체류형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요. 네. 지난달 23일부터 열흘간 열린 청자축제 기간에 20만 4,100명이 넘게 다녀갔습니다. 여행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반값 관광이 전국에 최초로 도입된 이번 축제였고요. 지난해 축제보다 참가자 인원이 무려 92%가량 더 많아진 수치입니다. 청자축제는 강진군이 도입한 반값 관광의 흥행 시험대로 꼽혀왔습니다. 반값 여행이 뭐냐? 2인 이상 가족의 여행 경비 절반을 환급해주는 게 골자고요. 네. 사전 신청자에게 강진에서 쓴 돈의 50%, 최대는 20만 원을 강진 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데 지난달 1일 시작됐는데 벌써 강진 반값 관광에는 이날 현재까지 한 3,000팀 8,800명이 넘게 사전 신청서를 냈습니다. 인기가 대단하고요. 강진구는 반값 관광이 생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확실히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값 관광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된 반환액이 농수축산물 판매 등과 직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반값 관광을 위해서 100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아무래도 300억에서 많게는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나요? 제 주위에는 요즘 그 전화가 와가지고요. 네. 회사 그만두고 한 달간 해외 여행이나 갔으면 하는 이런 전화들이 자주 와요. 네. 아나운서님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 생각 자주 하죠. 자주 하는데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는 업무가 익숙해지잖아요. 네. 그런데도 위아래도 막 치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계속 늘어나죠. 네. 그리고 미래도 어떻게 보면 불투명하고 그리고 노후 기간도 고령화 사회가 되고 나서부터는 조금 장시간은 늘어났잖아요. 네. 이때 이직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해요. 그때 생각하는 게 나도 무인 점포동에 자영업을 한번 해볼까 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도 한 가지 공통점은 그 자영업을 하면 나름 자존감도 생기고 행복하다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물론 자영업 초기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상담도 자주 하는 편인데요. 네. 이 중에 뭐 처음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점을 통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부부가 같이 자영업을 해서 싸움을 심하게 해서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걱정이 되다 보니까 부부 중 한 사람만 자영업을 하고 나머지 배우자는 직장을 다니는 등 사례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은 자영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가 남편분은 자영업을 하고 아내는 직장을 다니는 케이스의 상담자 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제기로 살다가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긴 하잖아요. 그렇죠. 저 같아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 회사 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명예퇴직하는 상사를 보면 네. 얼른 나도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내 가게를 차린다든지 네. 창업을 한다든지 사장님 소리 들으며 풍족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들을 한 번씩은 다들 네. 꾸는 것 같아요. 실제로 대학생 친구들을 만나보면 상사 눈치 보며 직장 생활 하는 게 내한테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나중에 자영업을 하고 싶다라는 소리도 하고 대출 받아가지고 취직 전에 자영업하는 친구들도 많이 네. 봤습니다. 근데 자영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렵죠. 그렇죠. 정해져 있는 뭐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져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간도 있고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자영업 같은 경우에 내 사업이다 보니까 네. 퇴근 시간도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까지 일을 할 때도 있고 이게 만약에 돈을 버는 거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만약에 돈을 벌지 않고 시간이 계속 지난다면 시계만 막 보다가 스트레스도 막 쌓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애들이 만약에 뭐 있다면 특히 최근에 상담한 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자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뭐 클 때 20살 때까지 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비 이상의 돈을 벌어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큰 꿈을 안고 자영업을 택했지만 어려움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산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또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영업에 도전할 경우 뭐 공부할 것도 많을 것 같고요. 준비해야 할 것도 꽤 많겠죠.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침 좀 하겠습니다. 물을 네네. 먹다가 사례가 걸려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영업 전에 어떤 나만의 기술이 있었다든지 경험이 있었다면 큰 반대는 없었을 건데 그런 경험이 없다면 배우자가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또 만약에 공부를 하는 아이가 있었다면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비 등으로도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부 중 누가 좀 더 가장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자영업을 시작할 경우 하루하루 매출에 따라서 뭐 천당도 갔다가 지옥도 가고 그렇죠. 막 하루 사이에도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창업을 할 때 생각해야 할 상권 분석도 홍보도 열심히 계획을 세우는데 네. 준비를 하고 제대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습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개업 초기 3개월 정도만 장사가 잘 되다가 손님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공과금부터 시작해서 재료비, 월세 등 고민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사례자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의 모 지역에 네. 산업단지 건설을 몇 달 동안 지켜봤어요. 지켜보니까 젊은 맞벌이 부부도 많고 1인 가구도 많다 보니까 저 사람들한테 어떤
창업을 하면 내가 먹힐까 이래 생각을 하다가 아침을 챙겨 먹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대용으로 저렴한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샐러드하고 컵 과일 가게를 자기가 이제 준비를 해서 창업을 시작했는데요. 네. 심사숙고 끝에 오픈하고 홍보도 열심히 했지만 네. 처음 매장을 오픈하고 나서 한 주, 2주 정도는 장사가 잘 되다가 네. 그 다음부터는 퐁당퐁당 계속 사업이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매출이 점차 줄어든 거죠. 창업을 할 때 충분히 알아보고 연구하고 경험해보고 나서 어느 정도의 재무 목적에 맞는 자산을 준비하고 창업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때때로 젊었을 때 창업을 시작해 빨리 기틀을 잡고 싶다는 생각에 대출을 받고 뛰어들었다가 이처럼 역풍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하고 계신 분들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의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재테크하면 좋을까요? 사례자처럼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고정적인 소득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건데요. 네. 고정적인 소득, 즉 최소한의 생활비만큼은 꼭 지켜야지 가정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쵸.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되었던 평균치를 잘 계산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의 생활비를 주어야 그에 맞추어서 생활도 하며 가정의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아는 얘기긴 한데 사실 네.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고정적인 생활비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주는 형태의 가계부 흐름을 띌 가망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창업을 하기 전에 1년간의 예상 생활비 등의 비상금을 미리 빼놓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자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첫 1년 동안의 매출을 토대로 최소의 생활비 예산을 만들고 향후 사업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생활비를 점차적으로 높이면 되는데 네. 이때 가정의 생활비도 가게의 운영비도 잘 분리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업하기 전부터 뭐 창업에 모든 돈을 쏟기보다는 1년 정도의 생활비를 좀 비상금으로 빼놔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네. 내가 운영하는 업장 그러니까 가게 운영비하고 집의 생활비를 분리하라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상담을 해보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네. 실제로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랑 가게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분리가 안 되어서 네.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다툼도 꽤 많은데 네. 일반적으로 직장인보다 자영업자들이 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어려운 점은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매장하고 가정의 돈을 제대로 분리하지 못해서 가계의 비상자금이나 가정의 저축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매장의 재료는 당연히 매장의 지출이고 네. 생활비는 가정의 지출인데 그렇다면 매장의 매입과 매출을 우선 관리해야 되는데 지난 3개월 정도의 매출을 정리해서 평균 매출을 구해보고 그리고 같은 기간에 매입도 구하는 거죠. 네. 평균 매입을 구하고 나서 이렇게 매출에서 매입을 빼면 당연히 평균 순수익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가게의 매출 원가부터 계산을 하고 나서 매출 원가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재료 같은 것도 있죠. 네. 재료도 있고 좀 전에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컵 비용도 들어가죠. 네. 이런 일회용품 및 식기 등의 매장 내 시스템 운영비랑 유류세랑 차량 감가 상각비 등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를 계산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출 원가를 계산하고 나면 이제 평균 순수익도 계산을 네네. 해야 되겠는데 매출 원가를 이야기했는데 실제 매출 원가 대비 몇 %의 수익을 내고 있느냐를 계산을 하고 본인의 인건비를 계산해서 네. 가정의 생활비로 쓰면 되는데요. 매출에 따라 매월 가정의 수입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비상금 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상금 통장을 사용해서 일정 금액의 최소 내가 가정을 운영하기 위한 지킬 금액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고정적인 수입으로 책정해서 가정에 입금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 효과적인 지출도 되고 분배도 가능해집니다. 상담을 해보니 자영업자들은 매출에 따라 가정에 돈을 주다 보니 매월 가정의 수입이 달라지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은 저수지 통장이라고 하거든요. 저수지 통장인 비상금 통장을 사용해서 고정적인 수입을 가정에 입금해 주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이 방법은 매장과 가정 양쪽 모두 다 현금 흐름을 예측하게끔 해주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지출과 분배를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렇게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면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조금 다른 말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 자영업을 처음에 하기 전에 상담을 해보니까 실패하는 요인들을 제가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네. 하나는 그 경험하고 두 번째는 창업 비용인데요. 네. 경험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초창기 때 이제 프랜차이즈점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랜차이즈점에서 내가 한 달을 배웠던 두 달을 배웠던 가게 운영에 대해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 연습해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경험을 하는 게 이제 우선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창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부부가 시드머니란 큰 돈이 한 번에 다 들어가고 이 돈이 만약에 없다면 대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때 만약에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아서 한 달 한 달 생활이 힘들어지면 그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싸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그런 비상자금을 조금 넉넉하게 아니면 1년이나 2년치 정도를 미리 준비를 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질문했던 미래에 대한 준비는 그다음 부분에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영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부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부의 앞으로 인생이잖아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영업자들은 직장인들보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당연히 직장인들의 급여에서는 일괄적으로 공적연금들이 이렇게 빼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준비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런 자영업자의 세무 상담을 할 때 매월 일정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 가계의 비상자금 확보 그리고 집안의 비정기 지출을 잡을 수 있는 비상금 확보 즉 그러니까 비상금 만들기가 제일 우선순위로 되어야지 되고요. 만약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면 비상금 통장에서 남는 돈을 연 단위로 계산해서 이제 상환을 하게끔 하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가게를 위해서 이제 사업장인 가게를 위해서 쓰고 가정에 이렇게 비율로 나눠야 되는데요. 조금 어려워요 말이. 그래서 정리를 비율로 하자면 100이라는 숫자를 두고 이제 사업의 운영체인 가게의 50%를 비상금으로 놔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집의 50% 정도를 배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매장의 50%는 세금이라든지 매장의 인테리어나 환경 개선 등의 비용이 필요할 때 지출을 하는 형태로 쓰면 좋고요. 가정의 50%는 가정에 매월 주는 생활비가 혹시 모자랄 경우에는 부족분을 채우는 형태로 가되 연 단위로 정산을 해서 만약에 가정에 주택 관련 대출이 있다면 중도 대출 상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의 교육비나 노후 자금의 추가 납입의 형태로 재원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할 때에는 자영업이다 보니 세금 혜택 등도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세액공제와 노후 준비를 하면 훨씬 좋은데요. 기본적인 세액공제는 공통사항이고 상품의 특성상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데 좀 더 공격적인 연금 펀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15.4%의 일반 세율이 아닌 3.3에서 5.5%로 저율 분리과세되는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금저축펀드를 상장지수 펀드인 ETF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 수익과 과세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갓 시작한 분들이 어떻게 재테크하면 좋을지 서영록 원장님과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록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서피시스 엘튼 존의 Run to Fly.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리님, 6개월 전에 작은 커피 전문점을 창업했습니다. 열심히 홍보했더니 지금은 월 1,1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 그리고 파트타임 인건비를 빼면 한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겨서 100만 원 정도는 적금에 넣고 있는데요. 주위에선 적금을 줄이더라도 노란 우산 공제를 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비율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일단 남유리님 응원합니다. 노란 우산공제 최고 장점은 소득공제인데요. 매출에 따라서 1년간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 연간 최대 500만 원. 네. 그리고 4천만 원 초과 연 1억 원 이하이면 최대 300만 원. 1억 원 초과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최고 강점이고 네. 납입금 전부 복리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폐업을 하더라도 공제금 자체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생활 안정 자금으로 쓸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문자 오신 분의 매출 대비 뭐 매입 단가 이런 것들 다 계산해 보면 네. 300만 원 정도 수익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노란 우산 공제의 금액이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적금하고 만약에 비율을 가지고 간다면 7대3 정도의 비율로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게임 아직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사회적 메시지가 보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상업용 게임 얘기를 했죠. 네. 오락실이라는 곳에 처음 깔리게 된 퐁이라는 게임 얘기를 했고 이렇게 대중적인 매체로 자리를 하게 되면서 대중문화로서 게임이 자리 잡게 됐다라는 얘기를 쭉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게임 중에 오히려 요즘은 오락실을 보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오락실과 함께 게임기의 양대 산맥으로 불렸던 이른바 가정용 게임기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가정용 게임기라고 하면 흔히 닌텐도 스위치나 뭐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기기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집에 있으세요? 있었어요. 있으셨어요. 이게 가정마다 뭐 있는 집도 있고 없는 네. 집도 있고 한데 요즘은 다 들어는 보셨을 소위 말하는 집에다 놓고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쓰는 이제 그런 게임기들을 묶어서 우리가 콘솔 게임기라고 부릅니다. 콘솔이라는 게 그렇죠. 이제 모니터 외에 뭐 작동하는 뭐 조이스틱이라던가 컴퓨터 같은 걸 이제 장비 하나에 몰아넣는 걸 콘솔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만큼 굉장히 게임기들도 고화질에 고성능에 막 보면은 화려하잖아요. 영화를 방불케 한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네. 굉장히 놀라운 디테일을 보여주는 게 요즘의 가정용 콘솔 게임이지만 아마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되게 조악한 화질에 그냥 점만 몇 개 찍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게임기를 주로 어디서 보셨냐? 자기 소유보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야, 뭔가 약간 얘네 집은 사는 것 같아 하면 하나씩 있던 그 기계를 보셨을 거예요. 네. 보셨죠 아마.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친구한테 밉보이면 또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구경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서러움이 가득한 그런 기계를 좀 이해를 했어요. 대충 그런 기계가 한국에 유입된 게 이제 1980년대부터라고 하니까 네. 계산을 해보면 벌써 이런 가정용 콘솔 게임기도 한국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그렇네요. 역사를 지내왔죠. 지금 같은 콘솔 형태는 뭐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확히 가격이 기억이 안 나실 수는 네. 있겠고 또 집집마다 이제 가정 상황에 따라 이게 비싸냐 싸다는 또 서로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죠. 이제 80년대 중반쯤에 이런 콘솔 게임기가 한국에서 좀 들어오게 되고 네. 한 80년대 85년 6년부터는 이 라이센스 생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만들어지던 가정용 게임기들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게 아마 이제 중년 세대에게 익숙한 브랜드가 제믹스, 겜보이 같은 이름으로 나왔었는데 네. 대략 가격이 얼마 정도 됐던 건지 전혀 기억 안 나시죠?
저는 기억 안 나는데. 저는 이것도 기억합니다. 이제 사고 싶었는데 네. 집에서 안 사줬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설날 뭐 세뱃돈을 모아 사보자 이런 트라이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신문 광고에 가격이 다 나왔었잖아요. 제믹스 같은 경우가 본체하고 조이스틱 다 포함해서 사면 한 10만 원대 당시 돈으로. 근데 당시 10만 원이면 큰 돈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세뱃돈을 맞춰보고 이건 안 된다라고 포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기는 마냥 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80년대 중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였으면 한국이 꽤 경제 성장을 급격하게 하던 시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그 삼저호황이라는 붐을 타고 한국이 뭐 수출도 잘 되고 흑자도 많이 보는 시기여서 여러모로 한국의 중산층이라는 세대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좀 살림 좀 폈다 하는 집에서라면 아이가 나 게임기 사주세요 하면 우리 집은 이제 하나 사줄 수 있지. 뭐 요즘 말로 플렉스라고 하나요? 이런 형태로 집에 게임기가 좀 깔릴 수 있게 되는 경제적 환경은 마련이 되는데 네. 이제 여기에 몇 가지 한국 특유의 분위기가 좀 등장하게 되죠. 한국 특유의 분위기라면 뭘까요? 교육열입니다. 네, 뭐 예나 지금이나 한국하면 교육열 얘기를 많이 그쵸. 하고, 예전에 오바마 미 전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의 교육열을 배우자. 예나 지금이나 한국은 교육이 항상 최우선 순위였죠. 네.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집에 진짜 10만 원짜리 당시 돈으로 아주 비싼 가전기기를 구매하는데 얘는 용도가 뭐냐? 노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사줄 수 있는 분위기가 생각보다 얼마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설령 가족이 넉넉한 집이더라 해도 부모님이 어디 게임질이야라고 하게 되면은 아예 안 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80년대 게임 경험들을 제가 이제 연구 때문에 인터뷰를 많이 하고 다녀요. 그러면 한 절반 이상의 분들이 나는 없었지. 내 친구 하는 거 보면서 손가락만 빨았어. 이제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게 네. 한국적인 풍경이었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랬다면 네. 다른 나라에서는 가정용 게임기가 우리보다는 좀 더 보편적이었어요? 네, 이게 굉장히 한국의 게임 문화랑 해외를 크게 가르는 특수성 중에 하나예요. 이제 게임기별 점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의 사람이 게임을 하면 그 중에 몇 명은 모바일로 하고 몇 명은 PC로 하고 이제 이런 비율이 있겠죠. 글로벌을 기준으로 이제 이런 게임 플랫폼의 비중을 보면 2020년대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모바일 게임이 전체 게임의 4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위가 콘솔 게임, 아까 말씀드린 가정용 게임기죠. 이게 약 25%에 달하고요. 3위가 PC 게임, 이게 17%, 그다음에 오락실과 아케이드 게임이 대략 10% 정도가 이제 전 세계적인 게임 플랫폼의 비중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북미, 유럽 같은 쪽으로 갈수록 콘솔 게임의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되고요. 전체 콘솔 게임 이용자 중에는 이제 유럽 쪽하고 북미 쪽이 비중이 한 45% 정도 되는, 유럽이 45%, 북미가 45%니까 콘솔 게임은 거의 선진국용 게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게임 강국이라고 들었는데 이 콘솔 게임에 있어서는 좀 예외인가 봐요. 굉장히 예외입니다. 이게 네. 게임 전문가분들이 한국 게임의 특수성을 얘기할 때 항상 많이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미, 유럽에 가면 전부 비디오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면 집에 놓는 그 게임기를 떠올리세요. 네. 근데 한국에선 다른 걸 떠올리죠. 우리는 PC방이 보통 뉴스 배경으로 먼저 나오는 굉장히 그쵸. 독특한 분위기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제 비중을 보면 똑같이 퍼센트로 보면 한국도 모바일이 약 50% 정도, 해외랑 요건 비슷합니다만 콘솔 게임의 점유율은 한국에서 1%에서 2%대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거의 없고,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PC 게임입니다. 뭐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다, 아니면 리그 오브 레전드,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뭐 메이플 스토리, 이런 게임들이 전부 PC에서 작동하는 게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비디오 게임, 디지털 게임을 물어보면 전부 PC로 하는 뭔가를 떠올리는 게 우리에겐 가장 일반적이고요. 이게 서구와 우리의 게임 문화를 가르는 굉장히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이 콘솔 게임의 빈자리를 정확히 PC 게임이 채운 것 같네요. 네. 근데 여기에도 또 되게 재밌는 이제 문화적 배경들이 좀 있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열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게임기라는 걸 집에다 놓을 수 없는 어떤 순간들이
80년대, 90년대에 계속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게 PC였는데 이 둘의 차이가 좀 있는 게 사람이 이제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락실에서 조이스틱을 잡고 게임을 하던 사람들은 조이스틱이 세상에서 제일 편하겠죠. 근데 컴퓨터로 게임을 했어요. 그럼 키보드와 마우스로 게임을 해요. 네. 그러면 다른 조이스틱으로 게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PC 게임이 워낙 보편화되고 조이스틱을 잡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아예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유행하는 게임들을 보면 전부 키보드 마우스로 플레이하는 게임들이 중심이 되고요.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8, 90년대 다시 말해 게임이 막 대중화되는 시점에서 가장 보편적인 인터페이스가 조이스틱 패드가 아니라 키보드 마우스였다는 사실이고 네. 이 얘기는 곧 당시에 우리가 게임하기 가장 좋고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기계는 PC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PC가 보급되었다는 것 또한 아까 얘기 드린 교육열의 외부 효과이기도 하죠. 근데 콘솔 게임이나 네. 뭐 사실 PC용 게임이나 둘 다 노는 게임인데 네. 콘솔 게임은 안 되고 네. PC는 왜 교육열에 의해서 허락이 됐던 걸까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 얘기가 들으시면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 네. 옛날 문교부,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교육부라고 하죠. 1980년대에 되게 재밌는 정책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한국의 미래는 컴퓨터 산업에 달려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생들에게 PC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이 1980년대 후반에 발표가 됩니다. 네. 이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학교들은 갑자기 컴퓨터를 사야 되는 거예요. PC실이라는 게 그때 처음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건 대규모 납품이잖아요. 그래서 네. 야 PC가 뭐야? 라고 시작하는 회사부터 원래 만들던 회사까지 전부 납품용 PC를 엄청나게 제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육열이 높고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우리 중산층들은 뭐 우리 애가 앞으로 PC 교육이 필요해? 그러면 집에다가 컴퓨터를 사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까지 TV 광고 같은 걸 보시면 개인용 PC 광고가 엄청나게 늘어난 어떤 순간을 보게 돼요. 맞아요. 많이 보셨을 네. 겁니다. 그래서 막 유명 가수들이 나와서 PC 광고를 해요. 요즘은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집에다 PC를 하나 놓는 게 뭐 PC로 그때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도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도 PC를 놔야 되는 건 이 PC로 우리 아이가 미래 산업을 요즘 뭐 인공지능처럼 아이가 PC를 배워서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는 일종의 교육열의 효과로서 PC라는 것이 굉장히 널리 보급이 되는 거였죠. 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집에다 PC를 놓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우리 또 사교육이 한번 들썩들썩하기 시작을 합니다. 컴퓨터 학원이라는 게 요즘은 그렇잖아요. 취업용 이제 20대 이상의 학원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컴퓨터 학원이란 건 동네 학원이었어요. 동네에 그냥 상가 건물 2층에 학원이 열리는데 그 이전에 대유행했던 학원은 뭐였냐면 주산 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우리 주산을 배워야 먹고 네. 산다. 그래서 주판을 다 하나씩 들고 다니던 시절이 대략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가 되면 이 주판이 정확히 컴퓨터로 바뀌는 시기를 맞이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모든 동네 학원들의 컴퓨터 학원이 굉장히 높은 점유율로 차지를 하게 되고 사실 지금 듣고 계시는 한 40, 50대 분들은 아마 맞아 나도 다녔어. 심지어 저도 엄마한테 등 떠밀려서 컴퓨터 학원을 다니게 된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PC를 부모님들이 사주는 건 네. 이제 미래에 네. PC가 이제 중요하다니까 사준 거지. 사실 네. 게임을 하라고 사줬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교육을 위해서 사줬는데 네. 우리가 이 역사 얘기하면서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거대한 연구소에 비싼 컴퓨터 갖다 놨더니 뭘 하느냐? 게임 만들어서 놀고 있었다. 네. 똑같은 일들이 한국에서도 벌어지는 거죠.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놀고 싶은 본능이라는 건 뭐 전문가부터 어린이까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컴퓨터 학원에 가면 뭘 하느냐? 몰래 서로 너 게임 뭐 있어? 이런 걸 교환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은 이 컴퓨터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콘솔 게임기는 텔레비전에 연결을 하죠. 그러면 거실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PC는 보통 어디 있죠? 방에 있죠.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되는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용 기계로 들어온 우리의 컴퓨터는 방문을 닫는 순간부터 게임기로 변신을 하죠. 또 아이들은 뭐 영어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게임 구동하는 것도 금방 배워오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학원의 역할이 가서 다른 친구들한테 이 게임 어떻게 실행시킨다
배우고 새로운 게임을 복사해오고 또 당시에는 이런 게임 소프트웨어가 다 디스켓이라는 매체에 들어있었어요. 맞아요. 예. 기억이 나요. 디스켓에다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네네. 친구들끼리 막 돌리고 막 돌려서 네. 쓰고 그리고 이 디스켓 매체가 되게 중요한 게 복사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한국에서 그 게임 관련 저작권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팔지도 않았어요 게임을. 그러면 다 어떻게 하느냐? 미국이나 일본에서 누가 디스켓 한 장을 수입해 오면 그걸 전국이 똑같이 복사를 하는 이제 대불법 복제 시대가 오랫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걸 학원에서 가져온 친구는 집에 몰래 설치해 놓고 보통 뭐 10시부터 저 잘게요 하고 문 닫아 놓고 문 닫는 순간부터 이제 밤새 게임을 네. 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근데 이 시기를 오래 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들이 오락실도 있었지만 오락실도 쉽게 못 갑니다. 왜? 학교에서 단속을 했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다니면서 잡아가고 또 집에서 가지 말라고 하고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PC를 사줄 때 아세요. 이걸로 게임한다는 걸 아시는데 야, 그 불량한 오락실 가는 것보다 집에서 하는 게 훨씬 안전해. 이런 마인드도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조이스틱, 패드 같은 게임 전문 인터페이스보다 키보드와 마우스로 게임하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뒤에 말씀드릴 뭐 스타크래프트라던가 소위 말하는 PC 기반으로 돌아가는 게임이 해외에서는 한국만큼 뜨지는 않았잖아요. 그 배경에는 이 인터페이스의 보편성 문제도 굉장히 크게 자리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열 때문에 콘솔 게임기는 못 샀지만 네.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PC를 사게 됐고 그걸로 게임하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 번 손에 익숙해진 그 인터페이스는 쉽게 못 바꿉니다. 예를 들어 제 세대 근처의 사람들한테 터치 스크린에다가 문자 입력하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저희는 이제 키보드에 굉장히 익숙한 네. 세대니까요. 근데 요즘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엔 또 저희만큼 키보드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태블릿을 기반으로 써왔고 요즘 아예 유아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보다 먼저 검색을 배웁니다. 요즘은 음성 검색이 되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창에 음성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저희만큼 키보드 세대는 또 아니에요. 네. 이런 어떤 일종의 인터페이스 경로 의존성 같은 게 생기면서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PC를 기준으로 게임한다가 대중화돼 버린 거고 네. 이게 말씀드린 대로 해외와는 너무 다른 거죠. 해외에서는 PC는 PC고 게임기는 게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가 처음 나왔을 때 얘는 PC용 게임이었잖아요. 네. 키보드로 게임을 해? 그러니까 우리처럼 쉽진 않았던 그런 차이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쓸쓸한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외국은 다 전문 게임기로 게임을 할 때 한국에선 PC를 가지고 게임을 했다. 네. 참 이게 안타깝죠 한편으로는. 근데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네. 우리는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포화 속에서 경제를 일으켜야 했고 쉽게 말해 노는 일 자체가 굉장히 터부시된 어떤 순간들을 살아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논다. 돈을 내고 논다. 이런 걸 용납하지 못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옛날 오락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네. 썬팅으로 항상 글자가 오락실이라는 간판 말고 지능개발이라고 써 있는 걸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그냥 놀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놀 때도 네. 뭔가 교육적인 효과를 예. 얻어야 되는 예, 거죠. 이게 지능 개발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믿어요. 지능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얘기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PC 기반으로 오랫동안 이어진 한국의 게임 문화가 결국은 PC 방으로 가는 거죠.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플스방이란 것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플레이스테이션 갖다 놓은. 근데 그게 더 게임 전문 기기인데 별로 안 떴죠. 네. 한국에서 PC방이 뜬 이유는 우리는 그냥 PC가 익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놀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놀지 말라고 해도 결국 PC를 사용해서 노는 게 오늘날 PC 기준으로 한국 게임 문화가 정렬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교육열과 노는 것을 터부시하는 문화로부터 네.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미국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이렇게 그 비싼 PC로 네. 컴퓨터로 게임을 했던 것도 그렇고 네. 지금 우리의 모습들도 그렇고 네. 정말 사람이란 네. 이 놀고 싶은 마음만큼은 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꺾을 수 있었다면 아마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요. 네. 저는 이제 예전에 학생 때 생각해 보면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 밤에 붙잡아 놓고 공부를 시켰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돌이켜 보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붙잡혀 있다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냐? 사실 아니거든요. 그쵸. 우리 아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PC 교육이 대세다라고 80년대 네. 얘기해서 교육을 그렇게 시켰지만 당연하게도 PC를 가지고 아이들은 놀 생각을 한 거고 뭐 이런 얘기는 결국 똑같습니다. 그 최초의 게임이 탄생했던 물리학 연구소부터 지금까지 그냥 우리는 뭐만 주어지면 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사람들인 거죠. 네. 그래도 어쨌든 오늘날의 우리 게임 산업이 새 시장을 열었잖아요. 네. 어찌 보면 더 나은 선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재밌죠.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게임이 제일 큰 비중이라고 하잖아요. 네. 각 게임사 창업주, 1세대 개발자들 보면 대체로 그 무렵 PC 교육 열풍 시대에 처음 게임이란 걸 보고 이걸 만들어야겠어라고 매료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놀고 싶은 마음이 결국 새 산업을 이끈 건데 한편으론 뭐 K-팝도 그렇죠. 한때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막 딴따라다. 네. 비하당하던 놀던 사람들이 오늘날의 K-팝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게임이라는 매체도 그 놀고 싶은 마음들이 모여서 새로운 대중문화 시장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이 흥미롭고 한편으론 서글픈 점이겠죠.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저도 이만 물러갈게요. 내일 뵐게요.